야놀자 열기어때 같은 숙박앱을 이용하지 않으면서 심지어 직원이 카운터에 상주해 있지 않으면서 그렇게 숙박업을 운영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바로 안녕하세요. 모텔 셀프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아침소입니다. 앞 영상에서 모텔로 살아남기 위해 해결해야 하는 4가지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는 모텔에 적용할 저의 아이디어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앞 영상을 못 보신 분은 위 카드 링크를 누르셔서 먼저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텔이 해결해야 하는 4가지 문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광고비를 줄여야 한다. 숙박의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두 번째, 인건비를 줄여야 한다. 무인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세 번째, 객단가를 높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네 번째, 낡아가는 인테리어를 하면 안 된다. 3번과 4번은 인테리어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 따로 언급하지 않고 나중에 인테리어가 끝났을 때 직접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1번과 2번이 기획 단계에서부터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 문제인 숙박앱의 광고비, 수백만 원의 광고료를 받아가고 결제 수수료도 10%를 받아가고 이 정도면 세금 떼가는 것보다 더 떼가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숙박앱 광고비는 부담스럽습니다. 숙박앱들이 자발적으로 상생을 위해 광고료를 낮추고 결제 수수료도 낮추면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사실 없겠죠. 숙박앱 때문에 끊임없이 비교당하고 리뷰로 갑질당하고 그래서 우리 같은 업체들은 가격 경쟁, 시설 경쟁을 할 수밖에 없도록 부추김 당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제대로 짚은 사람이 있는데 미국에 사는 리나 칸입니다. 리나 칸이 이 문제를 논문으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플랫폼 기업들이 그곳에서 입점해서 판매하고 있는 업체들을 착취하고 있는데 플랫폼의 힘이 너무 강력한 나머지 절대로 플랫폼을 떠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을 독점 기업으로 정하고 제재해야 한다. 이런 내용의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으로 32살의 리나 칸은 미국의 최연소 연방거래위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나 칸이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것을 독점 기업으로 규정하고 회사를 쪼개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정부도 이런 플랫폼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조금은 있는 것 같은데 아주 조금은 그마저도 배달앱, 즉 요식업에만 적용되고 사실상 숙박업은 외면받을 것 같습니다. 즉 숙박앱들에게 우리는 지금까지도 호구였고 앞으로도 호구일 거라는 것은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논문을 쓰고 정치권에 진출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이번에 리모델링 하는 모텔만큼은 숙박앱의 소나기에서 좀 벗어나 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숙박앱의 핵심 기능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는데요. 주요 기능은 딱 2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하나는 우리 업체를 마케팅 해준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약 및 결제가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과금의 명분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마케팅을 해주니까 광고비를 받는 것이고 예약 및 결제를 가능하게 해주니까 결제 수수료를 받는 것이죠. 숙박의 의존도를 낮추려면 이 2가지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예약 및 결제에 대한 대안은 네이버가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숙박 예약이 가능하게 하는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어요. 심지어 무료예요. 홈페이지를 만들고 사진을 올리면 끝입니다. 결제 수수료 3%만 지불하면 되는데 네이버 예약 시스템 생각보다 잘 돼 있어요. 요즘 네이버 페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 결제도 더 편해요. 그리고 모텔 입장에서 네이버 예약을 이용하면 소소하지만 좋은 점이 있는데 네이버에서 고객이 결제를 한 후 취소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 모텔이 정해놓은 환불 규정에 따라 환불된다는 점이에요. 숙박앱들 보면 솔직히 화가 납니다. 당일 취소 빼고는 언제든지 환불을 해도 100% 환불되게 해놨어요. 고객이 숙박 취소를 하면 손해는 업체인 우리가 보는 건데 인심은 지들이 쓰고 있는 거죠. 소비자들의 편익을 위해서 우리 모텔의 환불 규정은 그냥 무시해버리고 자기네들 환불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네이버는 칼같이 내가 정해놓은 취소 수수료를 적용하게 됩니다. 네이버가 개입하지는 않는 거죠. 고객에게 계좌이체를 받아서 예약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환불 이슈가 저는 제일 불편했던 것 같아요. 환불해줄 때 계좌번호를 받고 입금해줘야 돼서 번거롭기도 하고 또 위약금 때문에 고객은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취소하는 건데 위약금이 너무 세다면서 약간의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들이 꼭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네이버 예약은 진짜 좋은 게 이럴 필요가 없어요. 고객이 예약 취소하고 싶으면 그냥 네이버에 들어가서 본인이 취소를 합니다. 저희에게 전화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네이버에서 취소를 하세요. 취소하면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만 이게 네이버 시스템상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다른 호텔에서는 이곳인데요. 이곳에서는 네이버 예약을 활용하고 있어요. 이틀 전에 한 손님이 네이버로 예약을 하고 1시간 만에 취소를 했어요. 무슨 이유가 있었겠죠. 갑자기 일정이 취소됐다거나 하는. 그 손님이 위약금으로 90% 수수료를 지불하고 10%만 환불을 받으셨어요. 솔직히 저한테 전화해서 내가 예약을 잘못했는데 위약금 없이 취소해 줄 수 있냐? 예약한 지 1시간밖에 안 됐으니까 좀 부탁드린다 라고 했으면 저는 그냥 100% 환불해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전화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네이버에서 본인이 취소하시고 끝났어요.
아무튼 네이버 예약을 쓰면 장점이 정말 많은데 이건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숙박앱 주요 기능 중 하나인 예약 및 결제에 대한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은 광고를 해결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숙박앱의 핵심이겠죠. 저는 펜션에서 그 힌트를 찾았습니다. 우선 한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면 호시담이라는 펜션이 있습니다. 가장 저렴한 평일 숙박료가 20만원 정도 되는 가격대가 그래도 있는 펜션이에요. 이곳의 숙박 예약이 1월 31일 기준으로 2월 예약이 벌써 전체 객실의 60%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럼 이 펜션이 숙박 앱을 활용하고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어떠한 숙박 앱도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야놀자 여기어때 같은 어플에서 검색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어떤 곳에서도 나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 예약이 벌써 60%가 넘어가거든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알고 이곳을 예약할까요? 인스타그램 때문이더라고요. 여기서 약간 반전은 이 호시담이라는 업체가 인스타그램을 활용해 열심히 홍보하고 있느냐?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가장 최근에 업로드된 게시물이 2018년 8월이 마지막이었어요. 초반에만 인스타그램으로 홍보를 하다가 투숙객이 방문 후에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자발적으로 올려주니까 이걸 본 사람들이 또 예약을 하고 이런 선순환이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마케팅 일을 한 5년 정도 했었는데 모든 마케터들이 바라는 마케팅 최종 목표가 뭔지 아세요? 마케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마케터들이 추구하는 최종 목표인데 그 목표를 이 호시담 펜션이 이뤘더라고요. 고객이 이용하고 자발적으로 SNS 홍보해주고 이걸 보고 또 신규 고객이 예약을 하고 너무 부럽죠. 저도 이번 모텔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델을 동원해서 인스타그램 마케팅을 할 예정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펜션도 아니고 모텔인데 그게 쉽겠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마케팅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 당연히 저도 쉽지 않은 걸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쉽지 않다고 해서 지향점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렵더라도 100%는 아니더라도 제가 지향하는 건 그쪽이라는 거죠. 그래야 선택적으로 비수기에만 숙박앱을 활용하든 아니면 완전히 숙박앱에서 벗어나든 둘 중 하나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인건비를 줄이는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숙박업에서 인력은 크게 두 개 나눠져 있죠. 프론트 업무와 청소 업무. 이 중 청소는 인건비 줄이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외국인 청소 직원을 써서 20-30만원 정도 아낄 수도 있겠지만 청소 잘하는 직원분을 쓰는 게 그 20-30만원 아끼는 효용보다는 훨씬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소 직원에 대해서 인건비 절감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절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프론트 업무입니다. 프론트 업무를 세분화해서 나누면 몇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예약 문의를 받는 업무, 두 번째 고객의 체크인, 체크아웃을 도와주는 업무, 돈을 받고 키를 주는 행위죠. 세 번째는 고객의 요청에 응대할 업무, 예를 들어서 물을 더 달라거나 수건을 더 달라고 했을 때. 네 번째로는 시설 감시를 해야 하는 업무, 화재가 날 걸 대비해서 감시하고 있거나 혹은 미성년자 출입을 감시하거나 주요 업무는 이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모텔에선. 이렇게 놓고 보면 무조건 직원이 24시간 카운터에 상주해 있어야 할 것만 같은데 숙박업을 하는데 24시간 카운터 직원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펜션. 펜션도 똑같이 예약 문의를 받고 체크인, 체크아웃을 도와주고 고객의 요청사항에 응대해줍니다. 심지어 펜션은 화재 위험이 훨씬 더 높습니다. 대부분 취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모텔보다 화재 위험이 높았으면 높았지 낮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펜션은 24시간 상주하는 직원이 없을까요? 왜 저녁이 되면 직원이 퇴근해버릴까요? 제 생각은 이래요. 대부분의 펜션은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고 현장에 와서 결제하는 손님이 없잖아요. 즉 직원이 항상 대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펜션에서 고객들이 핸드폰 충전기 좀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히 핸드폰 충전기는 고객이 가져오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이겠죠. 그곳이 20만원짜리 펜션이든 50만원짜리 펜션이든 말이죠. 여기서 잠깐 비픈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삼성급 호텔 신라스테이와 모텔의 대표인 호텔야자 이 두 곳을 비교했을 때 어떤 곳의 객실 비품이 더 많을까요? 모텔 사장님들은 말 안 해도 바로 아실 거예요. 압도적으로 호텔야자 비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신라스테이에 방문했는데 깜빡하고 핸드폰 충전기를 안 가져왔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근처 편의점 가서 5천원짜리 충전기를 구매해서 사용할 겁니다. 그런데 호텔야자에서는, 즉 모텔에서는 행동이 완전히 달라지죠. 핸드폰 충전기를 안 가져왔네? 그럼 모텔방을 둘러본다? 충전기가 구매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전화를 들어 카운터로 전화한다? 아니, 무슨 모텔이 충전기도 없어요? 라고 따진다. 웃기지 않나요? 이거 진짜 웃긴 겁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상한 거예요. 아니 10만원짜리 신라스테이에서는 핸드폰 충전기가 없는 게 당연한 거고 5만원짜리 모텔에서는 충전기가 있는 게 당연한 거고 이상하잖아요. 모텔은 희한하게 호텔보다 고객들이 기대하는 물품이 훨씬 많아요.
핸드폰 충전기 8핀 C타입 아이폰 종류별로 다 있어야 되고요. 물 2개와 음료수 2개 무료로 당연히 제공돼야 하고요. 스킨 로션도 있어야 되고 심지어 피임 도구도 있어야 되고 성인용 젤, 지연젤 이런 것도 있어야 되죠. 요즘은 고데기도 있어야 되고 안마기도 있어야 되고 스타일러도 있어야 돼요. 솔직히 모텔에 있는 스킨 로션 전 찝찝해서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걸 빼본 적이 있었거든요. 바로 전화 와서 무슨 모텔이 이런 것도 없냐, 내가 모텔 수십 곳을 다녀봤는데 스킨로션 없는 곳은 여기가 처음이다, 기본이 안 돼 있다,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어요. 모텔은 5만 원인데 이 모든 걸 갖춰와야 하고 호텔은 10만 원인데 이런 것 없어도 무슨 말 듣지는 않죠. 고객들이 왜 이런 행동을 보일까? 이것 때문에 제가 한동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저렴한 모텔 오는 고객이 더 까탈스럽고 돈 많은 호텔 고객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치부했었는데 호텔의 모텔 초창기를 좀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좀 될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호텔, 펜션 이런 곳들은 대부분 여행을 가기 위해 방문하잖아요. 즉 사전에 준비를 하고 간다는 거죠. 내가 오늘 외박할 계획이 있으니까 집에 있는 스킨로션, 칫솔, 치약, 여자분들 같은 게 고데기 등 이것저것 다 챙겨가요. 그런데 모텔은 오늘 숙박할 예정이 없었는데 갑자기 모텔을 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갑자기 여자친구가 나 오늘 집에 안 들어가도 돼 라고 하거나 기타 등등. 그래서 내가 오늘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모텔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 대실 손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고 방문하겠죠. 대실 쓰려고 집에서 스킨로션 챙겨온 사람 없을 테니까요. 사전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방문하는 손님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손님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 모텔들이 이것저것 서비스로 객실 물품들을 갖춰놨던 거고, 이런 문화가 10년 넘게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는 모텔에서는 당연히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실험을 해봤는데요.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호텔은 모텔 건물이었지만 호텔스럽게 깔끔하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재밌는 건 여기에 방문하는 손님들이 스킨로션을 안 찾아요. 헤어젤, 헤어스프레이 안 찾아요. 정말 아주 가끔 출장 손님 중에 스킨로션이 왜 없냐 하는 손님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 경우는 한 2주에 한 번? 어떨 때는 같이 온 일행이 야 여기 호텔이잖아, 그건 모텔에나 있는 거지 라고 말하는 걸 본 적도 있어요. 간판을 모텔로 하고 모텔처럼 운영하냐, 간판을 호텔로 하고 호텔처럼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고객이 기대하는 게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근데 호텔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하니까 조식 제공되냐 라는 질문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때 깨달은 것 같아요. 모텔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느냐, 호텔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느냐에 따라 내가 어떤 이름을 붙이느냐에 따라 손님들이 기대하는 게 달라진다. 모텔이면 모텔에 있어야 될 물건들을 당연히 기대하고 호텔이면 조식이 될 것을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리모델링 하고 있는 모텔은 모텔도 아니고 호텔도 아닌 약간 도심형 펜션? 이런 걸 만들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펜션이라고 하면 이번엔 취사가 되냐 하면 취사를 기대하는 고객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모텔도 아닌데 그렇다고 호텔도 아니고 그렇다고 펜션도 아닌 다른 개념의 숙박시설 이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모텔, 호텔, 펜션 이런 단어를 쓰면 그에 상응하는 기대치를 만족시켜줘야 하는 부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혀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모텔, 호텔, 펜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숙박을 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걸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한 개념이 인이에요. 생소하시죠? 바로 그 생소하다는 포인트가 바로 제가 원하는 바예요. 인이라는 걸 봤을 때 뭘 기대해야 할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없잖아요. 이렇게 새로운 개념으로 포지셔닝하면 자유도가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기존의 모텔, 호텔, 펜션에서 당연히 갖추어야 할 무언가에 대해서는 자유로워지면서 내가 고객에게 집중할 수 있는 가치에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모텔, 호텔, 펜션을 원하는 고객 모두에게 외면받을 수 있는 그런 리스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실험적인 시도가 되겠죠.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실 텐데 구독을 해주시면 그 과정과 결과를 지켜볼 수 있으니까 꼭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카운터 직원을 없애는 이야기. 만약 모텔인데 카운터 직원이 없으면 무슨 모텔에 카운터 직원이 없냐 라는 이야기가 바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인이라는 개념으로 포지셔닝을 할 건데 이건 그냥 고객에게 개념적으로 우리는 모텔이 아니다, 새로운 형태의 숙박업체다, 그렇기 때문에 카운터에 직원이 없어도, 아니 카운터 자체가 없어도 당황하지 마라 라고 인식시키는 것이지, 실제로 프론트 직원이 해야 하는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프론트 직원이 해야 하는 업무를 하나씩 없애보려고 해요. 첫 번째, 예약 문의를 받는 업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네이버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홈페이지에 최대한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글로 안 될 것 같으면 동영상을 넣어서라도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어야 해요. 그래야 전화 문의가 현저하게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홈페이지의 글과 영상으로 이곳이 운영되는 방식, 예약하는 방식을 안내해 주면서 네이버 예약으로 예약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입니다.
두 번째, 고객 체크인, 체크아웃을 도와주는 업무. 체크아웃은 카운터 직원이 없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고객이 키를 들고 가버리는 경우만 빼고요. 체크인은 큰 문제가 되겠죠. 펜션도 체크인할 때는 직원이 안내를 해주니까요. 저는 이걸 셀프 체크인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렇다고 이제 무인텔 기계를 사용한다는 건 아니에요. 무인텔 기계는 고객이 직원을 만나는 걸 껄끄러워하는 불륜 커플용이지 일반적인 숙박용, 무인을 위한 무인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 가지 저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지금 운영하는 이곳에서는 저녁 10시가 되면 프론트 마감을 해버려요. 프론트에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럼 예약은 했는데 저녁 10시 이후에 입실하는 손님은 어떻게 하냐면 객실 키를 꽂고 문을 살짝 열어놓고 문자로 알려주고 있어요. 몇 호실에 입실하시면 됩니다.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럼 문자를 확인한 고객이 문자 보고 그냥 바로 입실하는 거죠.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2년 넘게 운영하고 있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10시 이후로 방문하는 고객의 매출 포기합니다. 그래도 평균 매출이 5천 이상으로 준수한 편이에요. 이 호텔이 시골에 있는 관광지라 저녁 10시 이후에는 손님이 끊긴다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하는 광주 모텔 같은 경우에 똑같이 적용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이 셀프 체크인 방법을 포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찾은 게 디지털 도어락입니다. 이건 해외 에어비앤비에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는데 에어비앤비 본사에서는 호스트들에게 코로나이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체크인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어요. 그 방법으로 제시한 게 디지털 도어락이더라고요. 체크인할 고객들을 직접 만나지 말고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셀프 체크인하게 하라는 거죠. 이 아이디어를 보고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머릿속에 즉시 떠오르는 몇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어제 묵었던 사람이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무단 침입하면 어떻게 하지? 매일매일 비밀번호를 바꿔줘야 하는데 그게 더 번거롭진 않을까? 그런데 제가 아주 좋은 제품을 발견했어요. 갑자기 분위기 광고 같은데 삼성 디지털 도어락인데 이게 좋은 게 내가 도어락에서 직접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아도 인터넷상에서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더라고요. 이 기기 자체가 와이파이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메인 비밀번호는 따로 있고 방문자용 비밀번호를 따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방문자용 비밀번호는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만 그 비밀번호가 사용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더라고요. 좋죠. 원래는 이게 가정집에서 학습지 선생님 뭐 이런 분들이 오거나 집에 아무도 없는데 뭐 세탁기 설치하러 온다거나 이럴 때 비밀번호를 알려주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회용으로 쓸 수 있는 일회용 비밀번호 기능이 있는 건데 이걸 모텔에서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회용 비밀번호를 어떤 걸로 정할지도 중요한데 네이버 예약으로 예약이 들어오면 고객 연락처가 나오거든요. 그 고객 연락처 뒷자리로 방문자용 비밀번호를 설정해 놓으면 되는 거죠. 결국 고객 입장에서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냐 하면요. 고객이 네이버로 예약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문자를 받게 돼요. 고객님 객실은 몇 호입니다. 객실에 체크인할 수 있는 비밀번호는 고객님 핸드폰 뒷 4자리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받으면 고객은 직원 안내 없이 바로 호실로 찾아가서 본인의 핸드폰 뒷자리 4자리 입력하고 들어가는 거죠. 세 번째는 고객의 요청사항에 응대할 업무. 뭐 수건 갖다 달라, 물 갖다 달라. 모텔에서는 그런 요청 많잖아요. 보통 모텔이 물 2병, 수건 4장 이렇게 제공이 되잖아요. 솔직히 저는 물 2병, 수건 4장은 무조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더 달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또 실험을 해봤는데 물 4병, 수건 6장을 지금 여기선 제공을 하고 있는데 정말 물 더 주세요, 수건 더 주세요 라는 요청이 일주일에 한 건 정도 더 없어요. 충분하다는 거죠. 만약 이런 요청을 전혀 안 받고 싶다면 추가 용품에 돈을 받는다고 써놓으면 이런 요청이 거의 0에 수렴할 것 같아요. 덥네요. 이런 방식으로 고객에게 물품을 충분히 제공하되 부분 유료화를 통해서 요청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유료로라도 더 받기를 원하시는 고객은 지정된 시간에만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시켜서 그 전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면 충분할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이제 시설 감시를 해야 하는 업무. 시설 감시를 해야 하는 업무는 크게 화재 그리고 미성년자 출입을 감시해야 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화재 같은 경우에는 화재 경보기 알람을 제가 따로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출입 단속은 일단 기본적으로 미성년자는 객단가가 낮은 모텔에 더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객단가를 높여서 일단 허드를 만들고 추가 검증을 하는 다른 방법을 쓰려고 합니다. 이 추가 검증하는 방법은 여기서 공유를 했다가 이걸 또 뚫으려고 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영상에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시라면, 특히 모텔, 호텔을 운영하고 계시는 사장님이시라면 제 이야기가 조금은 허무맹랑하다, 너무 도전적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제가 생각한 아이디어가 100% 다 완벽하게 딱딱 들어맞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처음에는 시행착오도 있고 뭐 현실성이 좀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도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다 보면 분명히 최적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모텔 업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명확하잖아요. 숙박앱의 높은 광고비, 갈수록 높아지는 인건비. 이거 좀 그냥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 이건 분명한 문제이고 앞으로 더 심각해질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서서히 망해가느니 저는 다소 리스크가 있는 아이디어지만 이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실험할 것이고 방법을 계속 찾으려고 합니다. 저희 실험이 망하고 끝날지 아니면 성공해서 사장님들에게 참고할 만한 사례가 될지 지켜보시려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지켜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정말 길었는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